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21일 화요일 새벽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 2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좀 돌아볼 필요도 있죠. 한양대 겸임교수인 김광석 교수와 함께 트럼프 2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트럼프 2.0이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 책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어디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뭐 좀 겸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네. 트럼프가 당선될 걸 이제 가정하고 준비한 책이죠. 예. 근데 왜 그렇게 좀 반반의 확률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그 근거를 이제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실질 소득이 3년 연속 감소한 나라에서 그 정권이 유지되기 어렵다.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입니다. 제 판단.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유지되기 어렵다. 예, 그렇게 저는 판단했고요. 좀 지정학적 전문가분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전쟁을 뭐 좀 과하게 얘기하면 일으켰고 전쟁을 멈추지 못한 나라, 예, 전쟁을 멈추지 못한 그 정권이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왜냐하면 22년부터 24년 동안 가장 우리 미국 국민 입장에서 씨름했던 것이 곧 전쟁이고 또 고물가고 고금리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한 정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해당 정권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에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실질 소득이 3년 연속 감소했다라는 건 역시나 이제 물가 그렇죠. 때문이겠죠. 물가의 네. 영향이 크고.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을 또 이걸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은 지난 한 2년, 3년 동안 반복했던 질문이기도 한데, 과연 미국 경제는 침체로 가는가? 네.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나오는 고용지표나 이런 거 여전히 뜨거운데, 네. 이 뜨거운 게 또 얼마나 계속 갈 것인가? 이 물음 정말 많이 들으시죠? 맞습니다.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예. 이때 그 질문에 대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정의? 예, 정의. 왜냐하면 침체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 주셨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또 혹자는 경제 위기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침체와 위기를 구분하지 않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한 혼란이 더 있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저는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학적 용어를 소위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네네. 그렇죠. 침체는, 먼저 침체,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는 이 표현은 경기 사이클상 내려막길, 하강 국면에 놓일 때 침체라고 표현해요. 네. 그리고 경제 위기는 전혀 다른 거죠. 경기 사이클, 상승 국면, 하강 국면을 떠나서 그냥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해서 아예 경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그냥 폭삭 주저앉다시피 그렇죠. 할 때. 그러니까 경제 위기,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는 말 그대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나 뭐 1997, 8년 IMF 외환 위기, 이게 경제 위기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제는 어떤 국면이냐? 하강 국면 맞죠.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 올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기 침체 올 거다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거죠. 하강 국면에 있습니다. 그럼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올 거냐?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 올 거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경제 위기는 일단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위기는 아니다. 안 온다고 판단하고요. 경기 침체는 하강 국면에는 놓인다. 그 하강 국면도 좀 강한 하강 국면이다. 좀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른 하강 국면이다. 그럼 하드 랜딩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경착륙, 부딪힐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근데 연착륙, 소프트 랜딩, 점진적으로 성장이 둔화한다. 둔화라는 말에 가까운 그런 표현을 소프트 랜딩이라고 표현하고, 저는 라이트한 경기 침체, 라이트한 리세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쩌면 그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뿐 여전히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유지한다. 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그런 경제를 소위 골디락스라고도 표현하죠. 큰 고물가를 만나지도 않고 크게 고성장하지도 않고 그냥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에 가까운, 또 목표 물가 수준에 가까운
그런 물가와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보이는 게 골디락스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25년 미국 경제는 소프트 랜딩으로 정의를 하고요. 소프트 랜딩으로서 전망을 역시 저는 합니다. 그리고 2% 잠재 성장률에 가까운 흐름을 보일 것이다. 다만 과거 22년, 3년, 4년과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맞다. 그래서 경기 침체 올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긴 오지만 여러분이 우려하실 만큼의 그런 큰 경제 위기는 전혀 아니고 또 큰 충격의 경기 침체는 아니고 소프트 랜딩으로 정의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가볍게 내려가는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하는 경제도 사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그 거죠. 큰 나라에서. 또 이제 우리가 트럼프 중심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사실 트럼프가 8년 전에 취임할 때만 해도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취임 첫날 뭐 하겠다 하면서 뭐 뒤집어 엎은 게 정말 많습니다. 네. 이번에도 정말 이를 갈고 들어오는데 네. 과연 바이든 직전 대통령의 정책을 일괄 폐기할 것이냐, 어디까지 뒤집을 것이냐, 이것도 관건 아닙니까? 네. 이거는요. 네. 그냥 우리나라 정치를 생각해 봐도 정당이 바뀌면, 여야가 바뀌면 그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보수 정부냐, 진보 정부냐, 각각이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정부는 다소 성장을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진보 정부는 다소 분배를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죠. 네. 반드시 그렇다기보다는 초점이 뭐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역시 민주당 정부에서 공화당 정부로 옮겨간다. 더군다나 의회도 레드 스윕으로 완전히 공화당이 다 차지했다라는 얘기는 전반적인 기조가 바뀌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바뀌는 것 하나는 방금 거론해 주신 것처럼 이 바이든 시대는 외교도 다 가치 외교를 했습니다. 가치 외교. 가치 외교 혹은 이념 외교. 그러니까 이념적,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같이 하는 나라들끼리 동맹국을 좀 결성해서 그들끼리 강하게 바인딩을 하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국제 조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죠. UN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가 나토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동맹국들끼리 똘똘 뭉치는 선택들을 합니다. FTA도 강조하고요. 근데 트럼프라는 이 인물됨은 국제 조약 그게 뭐가 필요하냐. 국제기구 의미 없다. WTO도 나는 탈퇴할래. UN도 탈퇴할래. 다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나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념 외교가 아닙니다. 가치 외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거래 외교를 추진합니다. 그냥 트럼프가 봤을 때, 미국이 봤을 때 이념을 같이 하는 나라들끼리 거래를 하기보다는 비즈니스가 되는 나라들끼리 거래를 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러시아도 비즈니스적으로 유리하면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념을 달리한다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첨예하게 달라지는 기조죠. 뭐 그 밖에도 달라지는 게 너무 많이 있지만 첫 번째 운을 뗀다면 그 외교의 어떤 방향성부터가 이념 외교냐 아니면 거래 외교냐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맹도 없고 철저하게 돈이 되느냐. 그렇죠. 비즈니스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라는 거. 저희가 트럼프 2.0 이 책을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관세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관세. 아니 일단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예. 경제 성장률도 뭐 선진국 중에서 제일 높고 네.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에서 트럼프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이렇게 억울하고 뭐가 이렇게 손해보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참 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속내를 좀 봐야 됩니다. 속내. 네, 트럼프는 속마음이 뭘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뭘까? 그러면 오늘 이야기 나누는 그 모든 안건이 퍼즐처럼 메꿔집니다. 이 정말 이 불확실하다, 정책 결정이 이상하다 하는 것들이 막 있어요. 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조합을 이루어 보면 딱 한 가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 야망, 야심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 큰 그림이 바로 미래 유망 산업, 첨단 산업들을 미국 내 재배치하겠다입니다. 한 줄로 마무리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미래 유망 산업들 제가 나열해 볼게요. 한 7, 8가지 되는데 첫 번째가 우주 산업이에요. 네. 두 번째가 자율주행이고요. 그 두 가지가 가능하게 하려면 필요한 것이 또 AI이고 역시 반도체가 필요해요. 네. 여기에 전기차와 배터리,
로보틱스까지 이 7대 미래 유망 산업들, 이 7대 유망 산업들은 다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입니다. 거의 그러네요. 네네, 다 그렇습니다. 이 미래 비즈니스를 글로벌 밸류 체인화 되어 있는데 지금은요. 근데 글로벌 밸류 체인을 붕괴시키고 도메스틱 밸류 체인으로 만들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를 예를 들어 볼게요. 반도체 설계는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디죠? 설계 제일 잘하는 나라? 미국이죠. 예. 소재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이에요. 네. 그리고 제조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타이완이죠. 예. 예. 바로 그겁니다. 지금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글로벌리 분산되어 있죠. 네네네. 분산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걸 나눠 먹냐 이거. 다 좋은데. 미국 내 재배치하겠다. 글로벌 밸류 체인을 붕괴시키고 뭐에 대해서 이 7대 유망 산업에 대해서 그 밸류 체인을 붕괴시키고 미국 내 도메스틱 밸류 체인으로 만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네. 그 예를 들면 소재도 지금 뭐 잠깐 다른 주제로 넘어왔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근데 HBM이라 하면 세 가지입니다. 소재, D램, 패키징. 네. 근데 소재, D램, 패키징 3대 영역에서 현재 삼성전자가 뒤지고 있어요. 예. 세 가지 모두. 근데 그 소재라는 것은 SK 하이닉스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소재 공급을 독점 계약을 성사시켜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러니까 HBM의 가장 유리한 소재가 일본 기업에서 제공을 하는데 그걸 SK 하이닉스가 이미 독점 계약하에 있으니까 다른 소재를 이용해서 다른 D램을 만들고 다른 패키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젠슨 호황의 지적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만큼 소재는 강해요. 근데 미국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미국 내 재배치시키겠다. 그럼 재배치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발표하는데 그 첫 번째 전략이 바로 관세 압박이에요. 네. 그러니까 관세를 높이겠다는 얘기는 간단히 말해서 수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들어와서 만들어라. 그렇죠. 들어와서 만들어라. 근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하지 마라. 이것도 미국에서 제조하라. 법인세 절감하겠다. 미국에서 제조하기 유리하게 만들겠다. 그렇죠. 금리 인하해주겠다. 제로 금리로 대출 받아서 설비 투자 마음껏 해라. FTA 다 폐기하겠다. 이런 공약도 마찬가지. 왜 멕시코에서 생산하냐? 멕시코에서 생산하면 노동력이 저렴하지만 풍부하지만 무관세로 수출하는 거 아니냐? 네. 그 FTA 없애겠다. 그래야 멕시코에서 공장 안 짓고 미국에 짓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들, 그 정책 공약들을 다 나열해 보면 퍼즐처럼 엮여지는 그 한 가지 트럼프의 그 속마음이 미국 내 글로벌 밸류 체인을 붕괴시키고 도메스틱 밸류 체인으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세 전쟁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만 이렇게 하는 여정에서 관세 지금 아직 임기 시작도 안 됐잖아요. 네. 근데 11월부터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미 분주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을 준비하고 있죠. 예. 이게 중요한 얘기는 관세가 네. 실제 관세를 때리겠다는 것은 관세를 때린다는 게 아니라 으름장입니다. 협상용. 예. 협상용 으름장이고, 네. 으름장을 막 이렇게 소리쳐 냈을 때 그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그에 맞게 움직인다면, 예를 들어 현대제철도 미국에 공장 짓겠다 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네. 몇몇 주들랑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공장 짓고 혹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SK 배터리 공장이나 다 더 추가 증설하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굳이 관세를 때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니까 이 기업들이 미리 뭘 더 갖다 드려야 드려야 될까? 네. 조공을 바칠까? 먼저. 그렇죠. 그걸 씁쓸한 거죠. 이끈 예. 것뿐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정말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관세를 그렇게 안 하면 때리겠다라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트럼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 가장 위대한 발명품도 관세다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관세는 지렛대로 네. 활용을 하려는 거고 여의치 않을 때는 그 지렛대 뽑아서 몽둥이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거의 뭐 손오공의 요술봉이네요. 그럼요. 근데 우리한테는 또 굉장히 불편한 지점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머릿속에는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WTO도 싫어하는 거죠. WTO라는 게 왜 필요하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선도적으로 만든 체제인데. 체제이지만 만약에 관세를 적극적으로 때리고 보편 관세를 도입한다 그러면 WTO에 제소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우린 WTO의 가입국가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제기구, 국제조약들에서 탈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거래 관계에 적절한 나라들하고만 거래를 해나가는. 어떤 모임에서 네. 협회에서 내가 불이익 받고 제재 받을 것 같으면 나 그럼 탈퇴할래? 탈퇴하는 거죠. 나는 회원도 아닌데 니네가 네. 왜 날 제재를 해? 막 이렇게. 네. 아니면 너네 우리랑 거래 안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또 네. 강대국으로서 그 카드를 또 쓰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세를 무기화하게 되면 미국도 치러야 할 대가 같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네. 특히 물가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고물가 덕택에 자신이 당선이 됐을 텐데 네. 물가를 잡으려면 관세를 만약에 이제 높였다가는 역풍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철저하게 이미 언론에 퍼져 있는 그 분석하고 예. 전혀 다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퀴즈를 낼게요. 네. 우리나라가 농산물이라는 영역에서 농축수산물이라는 영역에서 네.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나라일까요? 낮게 부과하는 나라일까요? 우리요. 예. 한국. 상대적으로 FTA를 맺었어도 농산물 측에서는 조금 예외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제가 이 관세를 제대로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예. 관세를 이해하자.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예요. 농축수산물에 있어서. 좀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뭘까요? 가장 높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거의 뭐 개방이 가장 많이 안 된 쌀 같은 거. 그렇습니다. 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쌀에 얼마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을까? 그냥 한번 찍어봐 주시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냥 한번 찍어봐 주시죠. 굉장히 뭐 몇십 퍼센트 이렇게 되나요? 몇십 퍼센트 예. 아닙니다. 몇백 퍼센트. 와. 한번 찍어봐 주십시오. 100%. 넘습니다. 더 한번 찍어봐 주십시오. 200? 더 넘습니다. 어디까지 써야 돼요, 이거? 좀 더 300? 넘어요. 500? 500이 넘어요. 513%. 그러니까 쌀은 수입하지 말자는 거죠. 절대 수입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쌀에 대해서 514%의 관세를 부과해서 쌀 가격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당연히 그러면 수입산 쌀은 올라가겠죠. 소입산은 올라가지만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비되는 쌀 가격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보호가 오히려. 되니까 떨어질 수 있죠. 오히려. 네.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수입 물건에 관세가 붙으니 이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렇죠. 근데 그 올라간 제품은 안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수입산에 고율의 관세가 붙어도 저건 비싸니까 나 안 사. 안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와서 만들면 관세를 높이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지 않는. 않는다. 이거 중요한 얘기 다시 할게요. 왜냐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는 이유는 관세의 정의를 좀 이해해보자. 관세의 목적을 이해해보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유무역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보호무역 조치예요.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정당성 있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유명한 무역학 원론에 나오는 그 이론적 기반이 되는 이론이 유치산업 보호론이에요. 이 유치산업 보호론의 유치가 유치원 할 때 유치예요. 어린아이 산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해서 그 해당 수입 물건을 안 받겠다라는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게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경우 정말 물가가 오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만 어떤 특정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했을 때 대체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렇죠. 여기에 또 수단이 있습니다. 미국의 수단. 우리는 일기를 경험했잖아요. 네. 그때 수입업자들이 우리는 절대 안 돼요. 이거 하면 우리 수입업자 죽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뭐예요? 미국 경제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수입업자들이 힘들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줄까요? 예외를 두겠죠. 예외 대상으로 줍니다. 다 제외시켜 줍니다. 그렇게 관세 부과하면 우리 힘드니까 우리는 제외시켜 주세요. 결국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실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수입 물가 부담으로 그리고 소비자 물가 부담으로 전개될 경우라고 한다면 예외 조치를 발동시켜 줍니다. 그다음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실제 관세를 부과해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 중요한 배경이 뭐냐면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네. 트럼프 테마주라고 일컫는 그런 종목들이 급등했었죠. 맞아요. 비트코인도 급등했었고. 네. 제가 이번 또 퀴즈 드리겠습니다. 음. 어떤 종목, 어떤 기업이 주가가 급락했어요. 가장 강하게 급락한 기업. 친환경 에너지 기업. 그것도 가능성이 예, 있죠. 예. 예, 좋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가장 급락했던 기업이 세계 해운물동량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 머스크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해운사 이름 머스크. 그렇죠. 해운사 머스크.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겠구나. 자, 이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다른 나라들도 같이 관세를 부과해요. 그렇죠. 그럼 너도 나도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교역 의존도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GDP 대비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몇몇 품목의 물가가 자극될 수는 있어도 세계적으로 보면 물가 하방 압력일까요? 상방 압력일까요? 일단 상방 압력인데 그게 이제 대체재가 없는 나라일수록 더 불리하겠죠.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생산 활동이 둔화되고 소비 활동이 둔화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압력이라는 거예요. 교역 둔화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관세를 부과해도 실제 고물가가 안 나타난다. 이론적으로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 정치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실증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재밌죠? 네네네. 이론적으로 설명은 끝났고요. 정치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강한 그 공약이 뭐예요? 금리 인하. 예. 금리 인하론자잖아요. 네. 그럼 금리를 인하시키려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트럼프가. 물가부터 잡아야죠. 물가를 잡아야 돼요. 예.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금리 인하론자고 금리를 인하시키려면 금리를 인하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트럼프가 할 일은. 금리 결정은 파월이 한다라고 했을 때 금리를 인하할 만한 환경을 조성하는 건 트럼프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물가를 정말 끌어올릴까? 잡아야죠.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도 또 한 가지 해석을 해보면 바이든이 왜 정치적으로 물러났다? 고물가 물가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경제 정책의 첫째 자리로 둘 것이 물가 안정이다. 트럼프가. 그걸 또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일기를 경험했잖아요. 네. 관세를 끌어올렸었던 그 구간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을까?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을까? 또 미중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정말 올라갔을까? 실증적으로 우리는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니라고 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도 2%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그 17년에서 2020년까지 미중 패권 전쟁,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격돌할 때 네. 그때 미국 물가 상승률이 2%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네. 네.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싶을 네네. 심정이에요. 예. 중국도 역시 3, 4%대에서 2, 3%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기억하십니까? 제가 2017, 18, 19년에 주로 무슨 100분 토론 같은 거 방송 출연 제안 받으면 그때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한국 디플레이션 오는가?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에 빠지는가? 그때 이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률 월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최초로 0%대. 0%를 떠나서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찍었었던 구간이 바로 그 구간이에요. 네. 우리 물가 상승률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구간, 제로 물가를 기록했던 구간. 네. 그게 18, 19년이에요. 미중 간에 관세를 끌어올려서 무역 전쟁을 격돌시켰을 때 실증적으로도 관세를 끌어올리면 세계 교역량이 둔화되고 생산량이 둔화되고 그럼 총수요가 둔화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물가 하방 압력이 돼요. 좋은 건 아닌데 경제적으로는. 좋은 건 아니지만 정말 관세를 끌어올렸을 때 물가가 상승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했을 때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관세는 분명히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인 건 맞지만 네. 하지만 정치적인 것과 이제 실증적인 것까지 이제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네. 게 현상으로 또 나타나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는 다 계산을 해놨다.
라고 봐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그래서 네. 트럼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즘 트럼프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하면 협상가로 정의하시잖아요. 저는 거기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뭐라고요? 학습된 협상가. 트럼프 일기를 경험했고 바이든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 8년간의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관세를 도입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 미국 입장에서 우리 미국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관세라는 툴을 이용할지를 충분히 학습했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경험까지 얻었고 학습된 협상가가 돼서 이제 나타난 거죠. 일기 때는 본인이 못한 게 너무 많았다라고도 했고, 그러니까 그냥 무대뽀가 아니라 관세에서도 충분히 예외를 줄 수 있고 그 예외가 이미 또 계산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세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관세를 높인 것과 같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또 다 만들어 놓은 네. 거고요.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도 그 해운사 머스크의 주가 급락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자유무역 시대의 최대의 성장주 수혜주였었는데 네. 앞으로 그럼 우리나라의 수출 GDP는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의 수출을 보기 전에 예. 세계 교역량이 둔화될까 늘어날까를 보셔야 됩니다. 예. 근데 월드뱅크도 IMF도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번 주에 월드뱅크와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와요. 역시 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강조할 것이 트럼프의 무역 정책 리스크, 무역 정책 리스크가 네. 고조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세계 교역량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GDP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텐데 네. 그 비중이 계속 줄어든다. 이 얘기는 곧 세계 주요 경제 권역이 내수 중심으로 전환된다. 미국도 미국 안에서 밸류체인을 도메스틱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글로벌리 만드는, 그러니까 GVC가 아니라 DVC로 만들겠다. 이게 밸류체인을 완전히 기존의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외수 중심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세계 주요국들이 닫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수 중심으로 가려고 움직일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경제는 또 힘들고, 더군다나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보편 관세를 도입하기는 조심스러울 것이고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에 대한 공격을 먼저 강화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 전쟁을 시작한 게 재임을 시작하고 1년 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작할 거라고 보는 관측은 조금 우세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관세 전쟁을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을 먼저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미중 간의 긴장감이 조성되면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지만 특히 미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그렇죠. 더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거에 거의 한 40몇 %가 미국과 중국 두 네. 나라 그렇죠. 차지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이 걱정돼서 중국을 걱정한다라기보다는 중국의 경제가 좋아져야 우리의 수출도 늘어나니까 그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국을 누르면 누를수록 우리의 수출도 또 좀 부진에 빠질 수밖에 없겠고, 네. 과연 중국에 대한 어떤 이제 관세 압박이 강력하게 갔을 때 중국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죠. 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자, 이 부분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을 좀 약간 작가적 감성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있는데 그 배 앞에 소용돌이가 거대하게 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이란 배는 그 소용돌이를 우회할까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앞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자초될까 두렵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2월 3일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 네. 그 다음 주에 기재부나 산업부나 각종
비상대책 회의들이 열렸었고 네네. 제가 참석한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하나의 회의는 바로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 질문과 관련된. 근데 제가 잠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원래 그 회의를 주재해야 될 주재원이 차관급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차관이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국장급이 주재를 해야 되는데 네. 역시 과장급이 주재를 했습니다. 이게 정책 공백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소용돌이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 소용돌이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회의에서 제가 강조했었던 그 몇 가지 쟁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강조한들 과연 이게 위로까지 올라갈까 하는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좀 언성을 강하게 높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꼭 들으셔야 된다고. 정말로 제가 목청껏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시기니까요 지금. 예, 이거 제발 올려라. 목청껏 얘기한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네네네. 중국이 요소 공급 차단만 할 것인가? 요소 공급 차단만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된 자세로 이제 적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리 그거 다 적어서 위로 안 올릴까봐 그래요. 그래서 좀 강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네.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대만 해협에 항공모함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정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그럼 항공모함이 대만 해협에 올 경우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 한국에게 뭐를 요구할까요? 참전을 요구하겠죠. 동맹국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참전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참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참전을 안 해도 문제고요. 참전해도 문제인데 그럼 참전했을 때 그러면 중국이 뭐를 할 것인가? 분명 경제보복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경제보복들을. 요소 공급 차단 2번 있었죠. 그 중국 관광객 차단. 그리고 학생 차단. 예, 학생 차단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그 대전 이남의 남북권 대학들은요. 거의 절반의 학생이 중국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지금 현실인데 그 중국 학생을 복귀시키면 그 대학은요. 그 대학 인근의 상권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요. 네, 현실적인 문제. 예. 근데 저는 이런 수준의 보복이 아니라 핵심 산업을 통제시키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쟁점인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하는데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 히토류, 게르마늄,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들, 니켈, 구리, 리튬 다 중국 소재 이용하고 있어요. 많게는 90% 이상 중국 소재 이용하고 있어요. 요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나올 때 중국이 과연 어떤 식으로 경제 보복할 것인가? 저는 공급망을 차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럴 거라고 단정 짓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올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된다. 그래야지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제가 좀 강조를 했었던 얼마 전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요소 네. 수에 원리거든 요소 같은 경우는 뭐 베트남 등지로 수입원을 다양화해서 네. 지난번에 중국에서도 요소 공급이 좀 줄어드는 사태가 있었을 때도 잘 대응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수천 가지 원료 중에 하나. 네. 근데 그 모든 걸 다 우리가 그 공급망을 다 변화해 놓기도 하고 우리 땅에서 그걸 뽑아내기도 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소재의 국산화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소재의 국산화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소도 아직까지 97.7% 요소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가격 등등. 가격이죠, 가격. 예. 해당 품질의 요소를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어떻게 돈 더 주고 다른 데서 의존하겠습니까? 민간 기업들은 특히 그렇죠. 민간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체제는 가격에 있는데요. 유통 가격을 그러니까 물류비가 포함된 유통 가격을 논했을 때 중국보다 더 저렴한 게 없어요. 근데 일부는 국산화를 해야 돼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 일부는 중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게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공급망을 전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이런 비상 상황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조기에 대응해서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미리부터 중국 이외의 공급처, 국내든 다른 나라든 미리 확보하고 일정 부분 1%, 2%라도 이 공급 소재를 다른 나라로부터 의존하는 체제를 미리 만들어서 그런 공격이 있을 때 적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져서 조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요. 저희 너무 민감한 소재여서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등장한 이래로 세계 주요국으로부터 자동차 바이어가 수입 계약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방산 수출도 철회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철회하면 어디로부터 조달받을까요? 일본으로부터 받아요. 경쟁국가. 근데 이렇게 경쟁국가로 전환되면 다시 전환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공급망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완제품이나 중간재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거다라고 판단하면 글로벌 많은 수입 바이어들이 미리부터 수입 계약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던져야 되고요. 선제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공급망을 유연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안내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혹여나 정부의 정책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떠난 고객을 다시 모셔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또 체감을 하고 계실 테고요. 제가 좀 너무 위중해서 잠깐 그러게요. 언성을 높였네. 죄송합니다. 예.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가장 심각하게 말씀해 주신 것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근데 되게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음. 더더욱이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 우리 요소 공급 차단만으로도 나라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근데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있다. 음. 우리나라 수출의 20%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의 차질. 제가 한번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을 쭉 봤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수출이 20% 차지하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아닌 나머지 수출 품목도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반도체가 쓰이는 것들이니까. 다. 그렇죠. 그래서 강조하고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들어보죠. 다음 키워드는 비트코인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네. 트럼프가 사랑하는 첫 번째는 관세,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네.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왜 그렇게 가상자산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걸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대외용 발언도 있고 뭐 속내도 있겠죠. 뭐 속내는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본인이든 본인 주변이든. 주변이나 자녀든 예, 그게 속내일 것이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리고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대외 부채를 갚을 수 있다라는 대외용 멘트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라고 선언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쟁점을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2월에 FOMC 회의 때 네.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에서 거의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페드가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있느냐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네.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가질 경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정확한 워딩은. 네. 근데 파월은 뭐라고 했어요? 가질 수 없다고 했거든요. 제도적으로. 예, 뭐에 따라서? Federal Act 때문에, Federal Reserve Act. 그러니까 연준법에 따르면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재법을 중시하는 거예요, 파월은. 근데 트럼프의 발언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연준이 현재는 현재법에 따르면 가질 수 없다.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취임사에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갖도록 연준법을 바꾸겠다. 바꾸겠다. 음, 그리고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 음. 라는 종류의 발언이 있으면 완전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렇죠. 상황이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미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음, 연준법을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있죠. 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한 1,300조, 1,400조 요 정도 되잖아요. 음, 그럼 이게 포트폴리오가 어떠냐면 한국 주식, 한국 채권,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간접 투자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네. 있잖아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고 비트코인으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음, 있는 거죠. 음. 테크니컬하게는. 네. 그죠? 금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콩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밀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 못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도 역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금을 좀 포기하고 코인으로 갖겠다라는 것은 테크니컬하게는 가능하나 법에 의해 지금 안 되니까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다만 유리한 환경인 것은 레드 스윕이니까 상하원 의원이 다 공화당이고 또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소유하겠다라는 이 의지는 공화당의 공식적인 정책 공약이니까. 네. 여러분 구분하셔야 될 게 트럼프의 발언이냐 공화당의 공약이냐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건 공화당의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추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라고 봅니다. 아하. 그러나 그게 취임사 때 발언할 것인지 취임사 아니면 취임사가 아님 그러면 이때 취임사 때 발언을 안 하면 취임사 때 발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코인 투자자들은. 그러면 발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도 폭락할 있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예. 임기 내에 어찌됐든 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 만든다면 또 다면. 이거는 제 아무리 제롬 파월이어도 당연히 법은 따라야 되는 거니 그렇죠. 그만큼 또 편입을 해야 될 테고. 액션들이 취해진다면 어떤 하나의 작은 액션들이 취해질 때마다 그게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액션이 취해지느냐 안 취해지느냐 그런 발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등락이 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지까지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또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를 또 뭐 희망하는 거 아니 달러 강세를 희망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달러의 어떤 패권 측면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이 나중에 달러를 위협할 수도 있다. 제2의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최고의 기축통화를 보유한 미국 입장에서 과연 그거를 허용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정학적인 질문이죠. 지정학적인 이제 통화 패권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무얼 통화로 기축 통화로 할 것인가. 어쨌든 이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중국과 그밖에 나머지 주요 신흥국들 브릭스를 주축으로 한 이 신흥국들이 그 기축통화국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항마를 갖고자 예를 들어서 브릭스 국가들끼리는 야 우리끼리는 해외화로 좀 수출입하자 위안화로 수출입하자 이런 식의 어떤 야욕을 보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달러 패권이 더 강화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것을 좀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중국은 CBDC를 그걸 수단으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준비도 일정 부분 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그런 부분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인 일종의 방어 수단이 또 네.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 비트코인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중국의 부자들도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고 네.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도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또 많이 보유하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누구 좋은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요? 그러면 이제 코인 좋은 일인 거죠.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예.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종종 특히 이제 나이 많은 학생들, 네. 그러니까 늦깎이 학생들,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니 코인 그냥 어느 날 제로화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럴 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혹시 지폐 들고 계시냐고. 잠깐 저한테 줘보시라. 그럼 제가 지폐를 이렇게 들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지폐예요. 지폐 한 장이에요. 이게 5만 원짜리 지폐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예요? 5만 원이죠. 5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왜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라고 국가가 신용을 하는 거죠. 약속한 거예요. 예. 약속. 어쨌든 사회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약속이 깨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종이 조각이. 종이 조각이 되게. 약속이 깨지는 순간이 언제일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거나.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처럼. 그때는 5만 원짜리 수천 장 줘도 나는 필요 없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사회적인 약속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어쨌든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 자체는 한계가 있을지 몰라요. 얘가 또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용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비트코인이 거래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블록체인이고 그 블록체인의 사용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제 논외로 하고요. 어쨌든 그 비트코인에 이거는 하나의 코인 하나에 얼마야라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투자자들끼리 약속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혹은 투자자들 세계에서 그것을 가지고 얼마의 가치로 부여하자라고 약속한 것이고 그 가치가 올라갈 것에 기대를 건 투자자들이 그걸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이 코인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 그럼 5만 원짜리 지폐는 그 어떤 쓸모가 있느냐. 그냥 본연의 쓸모. 종이 한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 국가 네. 신용을 그렇게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거기도 하고요. 네. 사회적인 약속. 얼마 전에 제가 그 온라인에서 봤는데 짐바브웨 돈 단위를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1조 얼마 어치를 팝니다. 네. 그런 지폐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또 어떻게 구해 오셔서 국내에서 또 몇만 원에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신용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잠깐 이제 금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경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금리 얘기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 금리 인하론자라고 네. 하셨고, 근데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이나 미국의 연준이 내놓고 있는 그 신호들을 네. 읽어보면 금리 인하가 4번이 아니라 2번으로 네. 또 최근에 경제 상황을 보면 2025년에 한 번만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는 시장의 예측도 나오고 있고, 네. 요거는 좀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네. 저는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중앙은행은 아무런 힘이 없다. 중앙은행은 경제 여건을 보고 그것에 맞는 결정을 할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정이었고 24년 하반기는 네.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2%에 가깝게 떨어져 줬으니까. 근데 미국 기준으로. 근데 최근에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해서 2% 중후반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정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이 힘이 있어서 무대포로 금리를 인하했다가 이제 인하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는가가 아닌가가 중요한데 미국 경제가 너무나 여전히 강하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미국 경제가 25년에도 소프트 랜딩에 가깝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서둘러 금리 인하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서둘러 인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서둘러 인하할 이유, 고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서둘러 인하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봐야 될 게 뭐예요? 물가죠, 물가.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리를 또 인하했다가는 2차 인플레를 야기할 테니까 지금의 금리 수준을 놔두자. 그러니까 5.5에서 4.5까지는 내렸지만 4.5에서 3.5까지의 여정은 더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천천히 하자. 원래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상 네. 첫 부분은 과감합니다. 음. 그러니까 5.5에서 3까지 금리를 인하한다. 3이 중립금리니까요. 네. 5.5에서 3까지 가는 여정을 보면 앞에 부분은 원래 과감해요. 근데 중반부부터는 신중해요. 이게 어떻게 비유하냐면
축구할 때 골키퍼가 골킥을 차죠. 네. 과감하게 찹니까? 신중하게 찹니까? 과감하게 차죠. 과감하게 차요. 그 과감하게 차는 건 어쨌든 저쪽 상대방 골대에 가깝게까지만 보내는 거예요. 네네. 설사 상대방 팀에게 공이 전달될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그건 신중한 게 아니라 과감한 거예요. 다만 그 골대에 가까워질수록 과감하게 빵빵 차요? 아니면 골대 안에 넣기 위해 신중해야겠죠. 신중해지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3%라는 고울이 있습니다. 금리가. 그 3%로 향하는 여정에서 시작부는 과감하게 어차피 지금 긴축적이야. 5.5도 긴축적이고 4.5도 긴축적인 거예요. 네. 제약적인 거예요. 이것도 제약적이고 이것도 제약적이니까 빨리 내린 겁니다. 연달아서. 근데 지금부터는 신중하게 공을 차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신중하게 차는 구간인데 마침 물가가 반등하고 있으니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 더 들어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을 미드필더진에서 계속 주고받고만 있고 앞으로는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여건이 달라지면 또 적극적으로 공격.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비둘기파적으로 그렇습니다.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와,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벌써 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네. 심쿵 한방이라고 네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네. 트럼프 2.0, 트럼프의 귀환, 놓쳐서는 안 될 정책 변화와 산업 트렌드.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을 우리 김광석 교수님께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절 제가 직접 쓴 건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은 또 다른 거대한 불확실성이라는 끝판왕의 등장을 시사하는 듯 위압감마저 더 감돈다. 하지만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우리 경제에 확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돌아볼 시점이기도 하고요. 오늘 트럼프 2.0 공동 저자 중에 한 분인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책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는 성공예감 별책부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다시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